은막의 여왕 김지미. 1956년 겨울 명동 백조다방. 1956년 12월 명동 거리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서울의 심장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다. 미제 지프와 양공주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뒤섞인 그 혼란스러운 거리 한복판에 백조다방이 있었다. 16살 소녀 김명자는 그날도 친척 언니가 운영하는 그 다방에 들렀다. 덕성여고 2학년생인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다방이 아니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실내에서 시인들이 낭독회를 열고 영화인들이 차기작을 논하고 화가들이 스케치북을 펼치는 그야말로 예술의 용광로 같은 공간이었다. 명자야, 잠깐 저기 구석 테이블 좀 봐드려라. 언니의 부름에 명자는 쟁반을 들고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다. 그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마시지 않은 채 다방 안을 이리저리 훑어보고 있었다. 명자가 테이블에 다가서자 그 남자의 시선이 멈췄다.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얼어붙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저 주문하시겠습니까? 명자의 목소리에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뚫어지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명자는 불편함을 느꼈다. 이 다방에 드나드는 예술가들 중에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이는 처음이었다. 실례합니다만 명자가 물러서려는 순간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다방 주인을 불렀다. 저 아가씨가 누구요? 친척 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왜 그러십니까? 김 감독님? 김 감독님이라니? 명자는 귀를 기울였다. 저 아가씨 우리 친척 동생인데요. 아직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 김기영 감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저건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림이요, 그림.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예쁘다는 말은 살면서 수없이 들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찬사는 처음이었다. 김기영은 명자에게로 다가왔다. 아가씨, 영화 찍어봤소? 아니요. 그런 건 찍어야 하오. 당장 찍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30년 영화를 해왔지만 이런 얼굴은 처음 보오. 저 눈빛 좀 보시오. 저 콧날, 저 입술선. 이건 하늘이 내린 카메라용 얼굴이오. 하지만 저는 됐어. 김기영은 호주머니를 뒤져 명함을 꺼냈다. 내일 당장 이 주소로 찾아오시오. 아니, 뭐래라도 줬소. 내가 당신을 스타로 만들어 주겠소. 명자는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곧 미국으로 갑니다. 큰 오빠를 따라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미국. 김기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국 가서 뭘 하려고? 저런 얼굴로 미국 가면 그냥 묻혀버리오. 미국엔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여기는 다르오. 한국에서 당신 같은 얼굴은, 아니, 동양 전체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얼굴이라고.
감독님 좀 진정하세요. 언니가 끼어들었다. 명자는 아직 어린애고 집안도 좋아서 굳이 연예계에. 집안이 좋으면 뭐하오. 김기영은 격양되어 있었다. 예술은 신분과 상관없소. 아니, 오히려 저런 집 아가씨가 영화에 나와야 품격이 생기는 거 아니오? 그날 이후 김기영 감독은 백조다방의 단골이 되었다. 명자가 나타날 때까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가 그녀를 보면 다시 영화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귀찮았던 명자도 점점 그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혼열차라는 작품이오. 어느 날 김기영이 시나리오를 펼쳐 보였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다룬 이야기지. 당신이 연기할 배역은 전쟁 미망인이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여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역할 아닌가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전쟁 미망인이 어떤 마음인지. 알 필요 없소. 김기영이 손을 저었다. 당신 눈빛만 있으면 돼요. 당신이 그저 카메라를 바라보기만 해도 관객들은 거기서 슬픔을 읽을 거요. 상실을 읽을 거요. 그게 바로 스타의 힘이요. 명자는 망설였다. 집에서는 미국 유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큰오빠는 이미 항공권까지 예약해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묘한 감독이 그리는 영화의 세계가 자꾸만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명자가 말했다. 하루. 김기영이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일주일을 줘도 좋소. 한 달을 줘도 좋소. 내가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소. 그날 밤 명자는 남산 기슭의 2층 저택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 보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도시가 조금씩 불을 밝히며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김기영 감독이 그토록 찬탄했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선명한 이목구비, 깊은 눈매, 도자기 같은 피부.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이 영화배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까? 언니는 음대 나와서 성악가가 됐고 큰오빠는 서울대 나와서 유학까지 가는데 명자는 중얼거렸다.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배우가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해보고 싶다. 저 카메라 앞에 서보고 싶다. 저 음악 속 여자가 되어보고 싶다. 일주일 후 명자는 다시 백조다방을 찾았다. 김기영 감독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해볼게요. 명자가 말했다. 한 작품만요. 그거 찍고 나서 제가 맞지 않으면 그땐 미국으로 갈게요. 김기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소, 좋아. 그걸로 충분하오. 한 작품만 찍으면 당신은 절대 미국 같은데 안 갈 거요. 내가 장담하오. 그렇게 해서 1957년 봄 17살 김명자는 김지미라는 예명을 얻고 황혼열차 촬영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한국 영화사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촬영 첫날 명동 어느 허름한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김기영 감독이 액션.
을 외쳤다. 김지민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났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계. 그것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꿈보다 더 황홀했다. 김지민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자신은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은막의 세계가 바로 자신이 평생 서 있어야 할 무대라는 것을. 컷. 김기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완벽하오. 완벽해. 조명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지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방금 전 자신이 경험한 그 전율을 곱씹으며 이게 배우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배우가 될 거야. 아니, 이미 배우가 되어버렸어. 1957년 여름 황혼열차가 개봉되었다. 영화는 대박이었다. 하지만 영화 자체보다 더 큰 화제는 바로 신인 김지미였다. 언론은 은막에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고 보도했고 관객들은 극장을 가득 메웠다. 명동 거리의 신문 가판대마다 김지미의 사진이 실린 잡지들이 쌓였다. 17살 소녀는 하룻밤 사이에 전 국민이 아는 스타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지민은 거실에 놓인 전화기 소리를 들었다. 큰오빠에게서 온 국제 전화였다.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지민은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수 없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조명 아래에서, 은막 위에서. 창밖으로 명동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로 김지민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화려하고 위험하고 아름답고 파괴적인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운명을. 은막의 여왕. 누군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아직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진실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왕관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1958년 봄, 김지민은 18살이었다. 황혼열차 이후 1년도 안 되어 그녀는 이미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촬영장과 촬영장 사이를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한 스튜디오에서 비극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다가 오후에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코미디 장면을 찍었다. 지미야, 오늘은 세 군데를 돌아야 해. 매니저가 스케줄표를 내밀었다. 아침 6시 충무로, 오전 10시 왕십리, 오후 2시 다시 명동. 김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전율, 관객들의 환호, 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중독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홍성기 감독과의 만남이었다. 홍성기는 김기영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차분하고 신중했으며 영화를 예술이 아닌 대중적 오락으로 접근했다. 그는 김지미를 춘향전의 춘향으로 캐스팅하고 싶어 했다. 춘향이요? 김지미는 놀랐다. 하지만 저는 기생 역할을 더 많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홍성기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기생의 요염함도 있고 동시에 춘향의 순수함도 있어요.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촬영은 순조로웠다. 김지미의 춘향은 기존의 춘향들과 달랐다. 그저 순종적으로 이몽룡을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컷. 완벽해요. 홍성기가 외쳤다. 김지미 씨,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갈 무렵, 김지미는 홍성기의 시선이 변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감독이 배우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었다. 지미 씨. 어느 날 밤 촬영이 끝난 후 홍성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김지미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8살의 그녀에게 30 중반의 감독은 너무 나이가 많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유부남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스타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고독한 일이었죠. 1958년 가을, 김지미와 홍성기는 결혼했다. 언론은 난리가 났다. 18살 신인 여배우와 유명 감독의 결혼이라니. 게다가 그녀의 부모는 극렬히 반대했다. 명자야, 그 사람은 안 돼. 어머니 고순남이 울부짖었다. 너는 좋은 집 딸인데 왜 그런 영화쟁이하고. 어머니. 김지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영화쟁이에요. 그리고 제 삶은 제가 선택하겠어요.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홍성기는 그녀를 아내보다는 자신의 뮤즈로 대했다. 매일 밤 영화 이야기를 했고 김지미에게 연기 조언을 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통제하고 싶어 했다. 지미, 그 영화는 하지 마. 홍성기가 시나리오를 던졌다. 이 감독은 실력이 없어. 내가 알아. 하지만 저는 하고 싶어요. 김지미가 맞섰다. 이 배역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내 말이 틀린 적이 있었나? 홍성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당신을 스타로 만들었잖아. 김지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든 것은 김기영이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자꾸만 작아졌다. 그 무렵 한국 영화계에는 또 다른 여왕이 군림하고 있었다. 최은희였다. 신상옥 감독의 뮤즈이자 아내인 그녀는 김지미보다 5살 많았고 이미 수십 편의 히트작을 가진 대스타였다. 1960년 운명의 대결이 벌어졌다. 김지미의 춘향전, 홍성기 감독과 최은희의 성춘향, 신상옥 감독이 같은 시기에 개봉된 것이다. 언론은 이를 춘향 대결이라고 불렀다. 극장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관객들은 두 영화를 비교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지미의 춘향은 더 현대적이야. 아니야. 최은희의 춘향이 훨씬 품격 있어. 개봉 한 달 후 결과가 나왔다. 최은희의 성춘향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신상옥, 최은희 콤비의 연출력과 완성도가 한 수 위였던 것이다. 김지미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처음으로 맛본 좌절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홍성기에게 말했다. 우리가 졌어요. 아니야. 홍성기가 그녀를 안았다. 지미, 당신은 지지 않았어.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야. 하지만 김지미는 알았다.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아직 최은희를 넘어설 만큼 깊이가 없었다. 그날 밤 김지미는 결심했다. 더 많이 배우자. 더 많이 경험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를 넘어서자. 하지만 이 야망은 그녀의 결혼 생활과 충돌했다. 김지미는 점점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했고, 홍성기는 그녀를 집에 붙잡아 두고 싶어 했다. 당신은 내 아내야. 홍성기가 말했다. 아내가 일주일에 열흘씩 촬영장에 있는 게 말이 돼. 저는 배우예요. 김지미가 반박했다. 배우인 내가 촬영장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해요? 1962년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결혼 4년 만이었다.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다. 22살의 이혼녀 여배우라니. 보수적인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김지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더욱 과감한 배역들을 선택했다. 기생, 춤꾼, 과부, 첩. 기존의 여배우들이 꺼리던 역할들을 그녀는 주저없이 맡았다. 김지미는 미쳤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렇게 문란한 역할만 하면 나중에 어쩌려고.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김지미의 파격적인 연기에 열광했다. 그녀의 영화는 연속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혼 스캔들은 오히려 그녀의 흥행력을 높였다. 1963년 김지미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 최무룡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였다. 신사적이고 우아했으며 무엇보다 김지미를 이해했다. 지미 씨는 새장 속의 새가 아니에요. 최무룡이 말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함께 영화를 찍고 함께 무대 인사를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해 말 재혼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언론도 대중도 축복했다. 최고의 여배우와 최고의 남배우. 은막 커플의 탄생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한 영화들은 연속 대박을 쳤다. 하지만 스타 부부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둘 다 바빴고, 둘 다 강했고, 둘 다 자존심이 셌다. 촬영장에서는 완벽한 호흡을 보였지만 집에서는 자주 다퉜다. 당신은 나를 남편이 아니라 공동 출연자로만 보는 것 같아. 최무룡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당신은? 김지미가 받아쳤다. 당신도 나를 아내가 아니라 파트너로만 대하잖아요.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영화를 더 사랑했다. 1965년 김지미는 딸을 낳았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녀는 변할 줄 알았다. 아이를 위해 일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그녀는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유모에게 맡겼다. 김지미는 자신이 나쁜 엄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불렀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1969년 이혼 기자회견에서 최무룡이 남긴 말이었다. 이 한마디는 유행어가 되었다. 슬프고 아름다운, 그러나 냉혹한 진실. 김지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29살 2번의 이혼, 1명의 딸.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로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다. 피로,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갈증. 더 많은 영화, 더 큰 성공, 더 강렬한 배역.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은막의 여왕.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왕관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1970년대가 밝았다. 30살의 김지미는 한국 영화계의 절대 권력자였다. 최은희, 엄앵란, 문정숙 한때 그녀와 경쟁했던 선배들은 모두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세대가 있었다. 윤정희, 그리고 수많은 신인들. 하지만 김지미는 여전히 강했다. 아니, 더 강해졌다. 그녀는 1년에 수십 편의 영화를 찍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촬영장을 돌았다. 엄마, 오늘도 안 오세요? 5살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김지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엄마가 촬영이 늦어져서. 내일은 꼭 갈게.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집에 가지 못했다. 딸은 유모와 함께 자랐다. 가끔 촬영장에 데려오면 아이는 엄마를 낯설어했다. 저 예쁜 언니가 누구예요? 딸이 스태프에게 물었다. 그게 내 엄마야. 스태프가 난처하게 대답했다. 김지미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면 다시 카메라 앞에 서야 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어머니로서의 삶 아니면 배우로서의 삶. 그녀는 배우를 택했다. 1972년 어느 시사회장에서 김지미는 한 남자를 만났다. 나훈아였다. 당대 최고의 가수, 고향역과 물레방아 도는 대로 전국을 울린 트로트의 황제. 김지미 선생님. 나훈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팬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지미는 웃었다. 나훈아는 그녀보다 6살이나 어렸다. 32의 그녀와 26의 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나이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영화계와 음악계, 서로 다른 세계의 두 슈퍼스타. 언론은 열광했다. 그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뉴스였다. 1976년 김지미와 나훈아는 결혼했다. 세 번째 결혼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또 결혼이래.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나훈아가 미쳤나 봐. 저런 여자하고.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나훈아는 김지미를 우상처럼 떠받들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많았다는 데 있었다. 김지미의 과거, 그녀의 명성,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독립성, 나훈아는 점점 그것들에 압도당했다. 지미 씨,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나훈아가 전화로 부탁했다. 우리 저녁이나 같이. 미안해요. 오늘 촬영이 새벽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또요?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당신도 공연 있잖아요. 김지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왜 나한테만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배우예요. 이게 내 일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 무렵 김지미는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와의 전쟁이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영화는 변하고 있었다. 청년 문화가 들어왔고 새로운 감각의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젊은 여배우들이 스크린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지미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 자연스럽고 더 현대적이고 더 젊었다. 김지미는 이제 9세대야. 영화계 사람들이 속삭였다. 시대가 변했어. 김지미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과감한 역할들에 도전했다. 화녀에서 그녀는 남자를 파멸시키는 판무파타를 연기했다. 그 연기는 충격적이었고 논란을 일으켰다. 저건 예술이 아니라 선정주의야. 아니야. 저게 진짜 연기지. 대중은 분열되었다. 하지만 김지미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980년 김지미는 40살이 되었다. 여배우에게 40은 잔인한 나이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주름을 발견했다. 눈가, 입가, 이마, 시간의 흔적들이 조금씩 새겨지고 있었다. 지미 선생님, 이번 역은 좀. 젊은 감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30 중반 여성 역할인데 선생님께서 하시기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김지미가 차갑게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관객들이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관객들은 연기를 보는 거예요. 김지미가 끊어 말했다.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시간은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배우라도 젊음만은 연기할 수 없었다. 1982년 나훈아와의 결혼도 끝났다. 6년이었다. 이혼 조정 자리에서 나훈아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거죠. 김지미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배운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미안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요. 나훈아가 답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헤어졌다. 더 이상 증오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지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다. 딸은 이미 독립했다. 남편도 떠났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그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김지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명확했다. 영화. 오직 영화를 위해서. 하지만 그 영화마저도 이제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영화는 급격히 변했다. 에로 영화가 범람했고 질 낮은 상업 영화들이 쏟아졌다. 김지미 같은 대배우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선생님, 이번 역할은? 매니저가 시나리오를 내밀었다. 김지미는 첫 페이지를 읽다가 던져버렸다. 이게 뭐예요? 비급 에로물이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영화만 돈이 되어서. 나는 김지미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은막의 여왕이라고요. 이런 쓰레기에 나올 수는 없어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이제 선생님을 찾는 감독이. 김지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매니저를 내쫓았다. 그리고 혼자 남았다. 그날 밤, 김지미는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황혼열차부터 시작해서 수백 편의 영화들. 그녀의 젊음이, 그녀의 열정이, 그녀의 인생이 거기 담겨 있었다. 이게 전부였나? 그녀는 생각했다. 3번의 이혼, 방치한 딸, 잃어버린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명성. 이것이 은막의 여왕이 치른 대가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다 보였다. 명동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예전만큼 화려해 보이지 않았다. 김지미는 거울을 보았다. 42살의 얼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지나간 영광을 회상할 뿐이었다. 은막의 여왕. 그 왕관은 이제 너무 무거워서 그녀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다. 1983년 어느 봄날, 김지미는 충무로한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미 필름이라고 새겨진 명판이 놓여 있었다. 43세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남의 영화에 출연하지 않기로. 이제는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로. 선생님, 제작사를 차린다고요? 오랜 지인이 놀라서 물었다. 이 시국에? 바로 이 시국이기 때문이에요. 김지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 영화가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살려야죠.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다. 지미 필름. 그것은 단순한 제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지미의 마지막 도전이었고, 그녀가 영화계에 남기고 싶은 유산이었다. 첫 프로젝트로 그녀는 임권택 감독을 찾았다. 임권택은 이미 만다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지만 상업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길소뜸을 만들고 싶습니다. 임권택이 시나리오를 내밀었다. 일제강점기, 전쟁, 가난. 한국 여성의 삶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선생님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지미는 시나리오를 읽었다. 길소뜸이라는 여인의 일생. 20살부터 50대까지 한 여자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 이 역할은 김지미가 천천히 말했다. 저를 완전히 다 바쳐야 하는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임권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아름다움도 고통도 강인함도. 김지민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1984년 여름, 길소뜸 촬영이 시작되었다. 김지민은 그 촬영장에서 다시 태어났다. 화장을 지우고 누더기를 입고 땅바닥을 기어다녔다. 화려한 스타 김지민은 사라지고 오직 길소뜸이라는 여인만 남았다. 컷. 임권택이 외쳤다. 그러나 김지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땅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다가가자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입해서. 아닙니다. 임권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이게 연기입니다. 진짜 연기. 촬영은 6개월이 걸렸다. 그 6개월 동안 김지민은 20kg을 빼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얼굴에 주름 분장까지 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행복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연기였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것. 1985년 봄, 길소뜸이 개봉되었다. 평단은 열광했다. 김지미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한국 영화사에 남을 걸작이다. 김지미의 연기는 신들린 듯하다. 대종상 시상식에서 김지미는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트로피를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아름다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른 채.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에 있다는 것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지민은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다. 왜 이제야 이걸 깨달은 걸까?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길소뜸의 성공 이후 지미필름은 여러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임권택 감독과 함께 만든 티켓은 또 한 번 예술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김지민은 영화 수입에도 손을 댔다. 마지막 황제를 수입해 1988년 흥행 1위를 차지했다. 로보캅도 대박이었다. 지미필름은 순식간에 한국 영화계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김지민은 불안했다. 성공이 너무 빨랐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빠르게 오른 것은 빠르게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1989년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이장호 감독의 명작 아끼꼬 소냐의 제작자이자 주연으로 참여한 것이다. 지미 선생님이 주연을 하시게요? 이장호가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이 역할은 20대 여성인데 분장과 연기로 커버할 수 있어요. 김지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길소뜸에서도 했잖아요. 하지만 길소뜸은 달랐다. 거기서 김지미는 늙어가는 여인을 연기했다. 명작 아끼꼬 소냐에서는 젊어지는 여인을 연기해야 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촬영은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며 진행되었다. 거액이 들어갔다.
김지미는 지미 필름에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 엄마. 성인이 된 딸이 전화로 말했다. 그 영화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데. 걱정 마. 김지미가 대답했다. 엄마가 언제 실패했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1990년 여름, 명작 아끼꽃 소냐가 개봉되었다. 그리고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김지미가 20대 역할을 웃기는 소리. 차라리 젊은 배우를 썼어야지. 거금을 들여 이게 뭐야? 관객들은 극장을 떠났다. 평론가들은 혹평했다. 김지미는 처음으로 대중에게 거부당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재정적 파탄이었다. 영화의 실패로 지미 필름은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 김지미는 자신의 집을, 재산을, 모든 것을 잃었다. 어느 날 밤, 지미 필름 사무실에서 김지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파산 서류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보였다. 명동의 네온 사인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지미는 눈물을 삼켰다. 응, 괜찮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충분히 하셨어요. 그만. 김지미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지. 전화를 끊고 김지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황혼열차 촬영장의 17살 소녀. 춘향전에 찬란했던 김지미. 최무룡과의 결혼식. 길소뜸의 포스터. 50년의 인생이 거기 담겨 있었다. 나는 잘한 걸까? 김지미가 사진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살아온 게 옳았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밤, 김지미는 결정을 내렸다. 은퇴하기로.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기로. 은막의 여왕은 스스로 왕관을 벗기로. 1991년 김지미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을 했다. 심장 전문의 이종 구박사와 결혼이었다.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그리고 안정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지미 씨, 더 이상 영화는 하지 마세요. 이종구가 말했다. 이제 쉬어야죠. 김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었다. 은막의 여왕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2002년 김지미는 네 번째 남편 이종구와도 이혼했다. 11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62의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딸이 제안했다.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하고. 아니야. 김지미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평생 그렇게 살았잖니. 딸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김지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김지민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했던 남산의 저택도 명동의 사무실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추억뿐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영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황혼열차, 춘향전, 길소뜸. 젊은 날의 김지미가 거기서 웃고 있었다. 아니, 웃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 와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외로움. 끝없는 외로움. 2010년대 한국 영화계는 부활했다.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과 배우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다. 한국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가끔 젊은 영화인들이 김지미를 찾아왔다. 선배님,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에 대해. 아니. 김지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감독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선배님은 전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선배님 같은 분들이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김지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설. 전설은 그저 잊혀진 과거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김지미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영화학자들이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연구했다. 비평가들이 그녀의 연기를 재조명했다. 김지미는 단순한 미인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여배우였다. 판무파탈에서 민중의 어머니까지 그 스펙트럼이 놀랍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지미 특별전이 열렸다. 주최 측은 간곡히 그녀의 참석을 요청했다. 선배님, 제발 오셔주세요. 많은 분들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지미는 오랜 고민 끝에 승낙했다. 75살의 그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부산 영화의 전당. 무대 위로 호명되었을 때 김지미는 떨리는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객석은 10,000원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그녀의 영화를 실시간으로 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였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박수 소리는 5분 넘게 이어졌다. 김지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영화를 찍었습니다. 수백 편의 영화에 출연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아마도 제 자신도. 객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든 진실이든 무언가를.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객석의 모든 이들이 들었다. 그날 밤 김지민은 호텔 방에서 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미안해, 깨웠지? 아니에요, 엄마. 저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 오늘 영화제 영상 봤어요. 엄마가 하신 말씀. 응. 엄마도 외로우셨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김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좋은 엄마가 못 돼서.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는 엄마대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 알아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다. 80살의 김지민은 더욱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평온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다. 아니, 혼자 있는 것이 편했다. 그녀는 오래된 영화들을 다시 보며 시간을 보냈다. 자신의 영화도 다른 사람들의 영화도. 영화는 참 신기해.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시간을 붙잡아 두는구나. 저 화면 속에 나는 아직도 20이고 30이고 40이야. 2023년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손주들의 교육 때문이었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김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곳이 엄마의 무대였으니까. 혼자 계시면 걱정인데. 괜찮아. 엄마는 혼자가 편해. 항상 그랬잖니. 딸이 떠난 후 김지민은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살았다. 군중 속에서도 무대 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도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2025년 가을, 김지민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딸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엄마, 오래 계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딸이 공항에서 그녀를 안았다. 김지민은 손주들을 보았다. 그들은 영어로 떠들어댔다.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나는 이방인이구나. 김지미가 생각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서나. 2025년 12월 7일 새벽, 김지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저혈압 쇼크였다. 고통은 없었다. 그저 잠이 드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명동 백조 다방의 오후. 카메라 앞에 처음 섰던 그날. 트로피를 들었던 시상식. 아니면 딸의 어린 얼굴. 아무도 모른다. 12월 10일 그녀의 죽음이 한국에 알려졌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 영화의 전설, 김지미 타계. 은막의 여왕, 영면하다. 한 시대가 끝났다. 충무로에는 추모 물결이 일었다. 젊은 영화인들이 모여 그녀를 추모했다. 그들 대부분은 김지미의 전성기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을 처음 걸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한원로 감독이 말했다. 김지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섰던 모든 순간이 한국 영화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별도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원했던 방식이었다. 화려한 것을 싫어했고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했던 김지미. 하지만 그녀의 영화들은 남았다. 수백 편의 영화 속에서 김지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증오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어느 겨울날 저녁 한 영화관에서 길소뜸 특별 상영회가 열렸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스크린을 응시했다. 거기서 김지미는 여전히 젊었고 아름다웠고 살아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빈 스크린을 향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여배우를 향해.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의 표시였다. 고맙습니다, 김지미. 당신이 걸었던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은막의 여왕, 편히 쉬세요. 명동 어느 극장 앞,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그 간판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다. 김지미 출연. 그리고 서울의 밤은 계속되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영화관에서는 새로운 영화가 상영되었다. 김지미가 떠난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막 위에서 그녀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여왕은 죽었다. 전설은 영원하다. 에필로그 2026년 봄 한국영상자료원은 김지미 회고전을 개최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이 복원되어 상영되었다. 개막식에서 한 영화학자가 말했다. 김지미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스타였고 예술가였고 사업가였고 그리고 한 명의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그 모든 면모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객석 한 구석에 김지미의 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비친 젊은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네요. 스크린 위에서 김지미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고 슬펐고 그리고 영원했다. 끝.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